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회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좋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1화, 그리고 다음 편 2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1화를 먼저 보시고 2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우리 몸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실제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신생아 때는요 무려 90%가 우리 물이고요, 노인이 될수록 70%보다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봐서는 우리가 점점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은요 우리 생명 유지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물 구성을 좀 보면요, 뇌나 심장 그리고 근육 등의 물 수분 구성률이요 75% 정도가 되고요, 간은요 무려 수분이 86%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혈액에는 83%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엄청 딱딱하다고 느끼는 뼈도요 무려 22%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 물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는데요,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물의 흡수 시간을 보면요, 우리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30초 정도가 걸리고, 뇌로 흡수가 되는데 1분, 피부가 10분, 그리고 신장, 간, 신장 이런 곳에 흡수가 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혈액으로 30초 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분 정도가 지났을 때 뇌라든지 생식기로 물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 피부로 물이 진행이 되고요, 한 4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마신 물에 한 바퀴가 전체적으로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분을 섭취한 거에 2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마신 물에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야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물이 어디에서 많이 흡수가 되냐면요, 일단 대장에서 무려 80%가 수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20% 정도가 흡수를 하게 되고요, 위에서는 진짜 아주 약간 물을 흡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 몸에 많은 물이 필요하고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요,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요. 가장 먼저 산소하고 영양소를 운반을 해주고요, 그다음 세포의 올바른 형태를 유지하는 데도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체온이라든지 그리고 장기가 역할을 하는데,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만약에 몸에 열이 올라가면 열을 낮추는 데도 물이 필요하고요, 몸이 추워지면 몸을 데피는 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은 약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데도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요, 우리 몸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불순물이라든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독소를 희석하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이런 너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소가 흡수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단백질이 흡수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노화 방지라든지 대사작용을 하는데도 물이 아주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만큼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들이 우리 몸에서 부족한 경우가 생기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게 진짜 소중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편해요. 이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지? 라는 기준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기죠. 산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잘 섭취를 해도 대략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무려 3일도 버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1%에서 2%만 감소가 돼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약 5%가 감소를 하게 되면 거의 반훈수 상태가 일어나고 뭐 집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하나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12%에서 20% 정도까지가 부족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망에까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그 부분은요,
입안이 처음에 마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변 색이 아주 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경우에 피부나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가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도요. 우리 몸의 수분이 충분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요, 새벽에 자꾸 깨는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정말 수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의 무려 80%가 물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 어디에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셔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일단 WHO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라 라고 아주 획일화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딱 하나로 뚜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자신의 몸무게에다가 30ml를 곱한 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kg 초반대 정도의 몸무게에 나가는데 70kg 기준으로 봤을 때 30ml를 곱하게 되면 하루에 약 2.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몸에 해롭습니다. 하루에 물을 정말 막 7리터, 8리터 이렇게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을 경우에 사망한 사례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마시되 진짜 너무 오버해서 과하게는 마시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장실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가뭄이 들어있는 이런 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 가뭄이 한 번에 해결이 되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있는 이 땅은요, 물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가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물이 많으니까 그 물들이 소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물을 제공을 해주면 점차 이 땅이 비옥해지면서 많은 물을 흡수하고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양이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점차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우리 몸의 각 장기들에서 물을 충분히 머금게 되면서 그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싫어서 물을 그냥 적게 마시고 싶어요. 저도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그냥 물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워터파크에서 내가 미끄럼틀을 타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미끄럼틀을 타는데 물이 없어요. 떼약볕이 들어있고 많이 말라 있는데 내가 물 없이 이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몸에 화상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려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마찰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영양소들이 충분히 가야 될 때까지 영양소가 가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 못해서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당연히 그 쌓이는 것들이나 노폐물들이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은 많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을 마시면 좋은데, 그래, 충분히 마셔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돼? 어차피 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없는 유해 성분이 없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이런 미네랄 성분이 적정량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pH 농도가 7.5에서 8.5 사이의 약 알칼리성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의 혈액이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의 물을 섭취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도요. 용존산소, 물 안에 산소량이 충분히 있는 물이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물 섭취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끓인 물이 있고 생수가 있고 정수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끓인 물은 수돗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정수기로 물을 섭취하시는 분이 약 40% 가까이 되고요. 생수를 통해서 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약 21% 정도, 그리고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약 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수기를 제외하고 생수하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도씨 기준으로 봤을 때 5분 이상 물을 끓이면은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끓인 물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요, 중금속이라든지 세균, 그리고 발암물질과 같은 이런 성분들은 제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된 말로는 오히려 중금속을 더 농축시켜 가지고 우려서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끓인 물, 수돗물을 통해서 끓인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이런 중금속 세균들에 의해서 내가 오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끓인 물 같은 경우는요, 끓이는 과정에 있어서 물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물을 끓이면 용존 산소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을 끓인 채로 끓인 물을 바로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식히게 되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시 들어가서 용존 산소가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끓이기 전보다는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물을 식혀서 용존산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용존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수돗물을 끓여 먹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노후 배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보를 찾으면서 조금 놀랐던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수도관 중에서요, 무려 45%, 절반 가까이가 16년 이상이 된 노후 배관이라는 거죠.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배관 안에 정말 녹이 슬게 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보내는 물은 분명히 좋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후 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물이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요? 많이 오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후 수도관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녹조 현상이 일어난 그 녹조 물에서요, 녹이랑 만나게 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발암물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발암물질이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후 배관들이 아주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역별로 노후 배관의 문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노후 배관이 가장 많은 곳들은요, 바로 강원도였고요. 그거 외에도 경북이라든지 경남, 광주,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 이런 곳들이 대부분 노후 배관 문제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2019년 기준의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요, 우리나라 수돗물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 소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소 소독에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저렴해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많은 양의 양을 소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면 우리한테 물이 올 때까지 이 잔류 염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이 세균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지속력이 아주 강력해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오염물질과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먼지라든지 다른 오염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이런 성분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잔류염소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토피나 습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천식이나 알러지, 탈모라든지 피부 노화, 두뇌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비타민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염소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어항이 물고기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 어항에 있는 물을 일정 주기별로 항상 갈아줬었는데, 그 물을 갈아줄 때 수돗물을 바로 어항에 넣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일부러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을 냅뒀다가 그 물을 갈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때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돗물 안에 있는 염소 성분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염소를 충분히 날리고 나서 물을 갈아줬을 때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냅뒀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을, 수돗물을 바로 떠가지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양치를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 이 염소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돗물로 쌀을 씻는다든지 이럴 때 이 염소 부산물들이 쌀이라든지 곡식, 우리 몸 여러 군데에 다 들어가서 잔류염소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돗물 사태가 또 터지죠. 그래서 대구 수돗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종 발암물질, 뭐 과부라 화합물이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못해서, 그리고 정수기로도 걸러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던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거는 PFOA, PFOS라고 하는 그 방수 코팅을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실제로 후라이팬을 코팅하는 물질도 이 과부라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이슈가 됐었죠.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올 초에 3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었냐면 바로 저희 스폰서님 채널인 후쭈부부 채널에서 다크워터스에 관련된 라이브를 제가 함께 스폰서님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도대체 과부라 화합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거 외에도 최근에도 수돗물 사태가 사실 터졌죠. 작년에 인천에서 녹물 같은 물이 나오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었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올해도 지금 얼마 전에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유충 수돗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돗물 사태가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에 의해서, 물이 흘러오는 과정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그런 수돗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더 이상 끓여 먹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대안으로 생수를 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수돗물 사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생수 대란이 터졌었고요. 인천에서도 생수 대란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저히 수돗물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수를 많이 사서 드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수는 과연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생수는요, 대부분 미네랄이 잘 들어있어요. 다만 성분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제각각인 경우가 사실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도 수질은 이제 생수업자의 양심에 조금 맡겨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생수라도 가격 차이가 좀 극심한 게 있어요. 되게 비싼 생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저렴한 생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수는 보통 일회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균 증식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생수의 브랜드는 몇 개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한 20개 정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생수 브랜드는 무려 300개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도대체 이 300개, 제가 본 적도 없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같은 생수 공장에서 같은 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요. 근데 다른 통에 담겨서 다른 브랜드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 성분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격, 다른 브랜드로 생수가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요, 우리나라에 물이 날 수 있는 수원지는 총 67군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0여 가지의 브랜드가 있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뜨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어떤 한 브랜드인데요. 10곳의 수원지에서 한 브랜드의 생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지마다 다 다른 성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한 브랜드로 납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생수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돼요. 생수 안에도 미네랄이 충분하고 약 알칼리로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 물이 담기는 용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생수는 대부분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서 유통이 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 많이 다니다 보면 슈퍼 앞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매할 수 있는 이런 곳들 앞에 이런 식으로 생수가 햇빛에 떼약볕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거 외에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생수를 가득 실은 트럭이 그냥 떼 앞에서 노출이 된 채로 어디 주차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게 괜찮을까? 라는 부분들에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생수가 유통이 될 때 햇빛에 놔두면 안 되게 되어 있대요.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햇빛에다가 한 48시간 정도 냅둔 채로 검사를 해봤더니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플라스틱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이 생수가 얼마나 때 앞에서 오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마시게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죠. 전 세계 생수 259개를 검사를 해봤는데 무려 242개, 93.4%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1리터당 10개 정도가 검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 많이 검출된 것 같은 경우는요, 생수병 한 개에서 무려 1만 개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체에 진짜 해로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많으면 좋은 게 많을까요? 안 좋은 게 많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왔을 때 좋은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 아무리 미세 플라스틱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생수뿐만이 아니고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의 세균 문제예요. 남은 물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세균이 아주 득실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돼 가지고 바로 갖고 와서 바로 지금 땄던 그 생수에는 세균이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생수를 검사를 해봤더니 무려 세균이 42,000마리까지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생수를 상온에 놨을 때 기준으로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을 한 거고요. 냉장고에 넣었을 경우에도 세균이 엄청 많이 번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수를 내가 따가지고 물을 마실 경우에는요, 이틀 만에 모든 생수를 다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혼자 자취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리터짜리 생수를 사면 냉장고에 넣고 마시긴 했지만 거의 일주일 정도 생수를 마셨던 건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럼 저는 세균이 많은 생수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일회용 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많아서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세균으로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장시간 보관하거나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끓인 물, 수돗물과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 물의 일단 기준은 유해 성분이 없어야 되고 미네랄 성분이 있어야 되고요. 약 알칼리수여야 되고 용존산소가 풍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하고 생수는 미네랄도 있고 약 알칼리수고 용존산소도 있는 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배관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금속의 오염에 아주 위험하고 잔류염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든지 우리 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자주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끓인 물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는
일회용 물이다. 그래서 왜냐? 세균이 증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사실 제가 내용에 넣지는 않았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장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수원지와 가까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문제라든지 유통 과정에 의해서 햇빛에 장시간 플라스틱이 노출되다 보니까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교란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편의 예고를 먼저 드릴게요. 다음 편 예고는 정수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 방식에 따른 정수기 비교를 조금 해드릴 예정이고요. 진짜 순수한 물은요,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다. 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정수기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수기 선택을 하는데 정말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어떤 인증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가 왜 세계 판매 1위고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2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